빚내서 투자한 남편, 이자도 못 내서 죽겠습니다. 이혼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40대 여성인 질문자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담 내용입니다. 질문자는 결혼 5년 차이며 4살과 5살 연년생 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투자를 하였고 1년 전에는 상의도 없이 오피스텔을 대출로 샀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매달 대출이자와 관리비로 인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상태입니다. 질문자는 큰 빚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우울함을 느끼며 건강과 체력도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마음을 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있고 돈과 관련된 불안한 마음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결혼 5년 차이고 4살, 5살, 연년생 두 아이를 돌보는 40대 여성입니다. 2년 전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상가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또 반대할 것을 알고 1년 전에는 상의도 없이 오피스텔을 대출로 샀습니다. 계속 공실에 매달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늘어만 갑니다. 지금은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큰 빚을 생각하면 해결할 수 없는 액수라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저는 20대 때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 암에 걸린 적도 있고 체력도 약합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살필 때도 저희 가정의 빚을 해결할 생각에 파묻혀 아버지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도 마음의 후회와 미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의 빚과 돈의 불안한 마음, 특별한 기술이 없어 좋은 곳으로 재취업하여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저를 자책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그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오피스텔을 사고 하는 투자 행위 자체가 다 잘 되자고 한 거잖아요? 잘못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남편이 노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1년 전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시기였어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대까지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면 질문자의 남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인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했다면 질문자가 조금 특이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거품이었어요. 이제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코인값도 떨어지고 그것만 떨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율은 2배가 오르고 있고 이게 지금 사회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걱정한다고 이게 당장 해결이 되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안 죽고 건강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딱 관점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아파트를 1억을 줬는데 지금 7천만 원밖에 안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억을 줬다 하더라도 지금 5천만 원 하면 5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고 3천만 원 하면 3천만 원에 팔고 나머지는 손해를 보고 있던 안 보고 있던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꺼번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갚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남편을 원망한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해봤자 부부관계만 나빠지고 자기만 병들죠. 원래 또 몸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서요. 친정의 빚을 걱정한다 해서 그 빚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제대로 못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리석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또 생길 수 있어요.
같이 살기로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못 살겠다 하면 참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너 때문에 빚졌다 이러고 계속 같이 살아봐요. 계속 갈등은 갈등대로 생기고 나는 원망심만 있고 이거 바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인데 그걸 가지고 곱씹고 한다 해서 무슨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름하다 돈 잃었으면 털고 일어나야지 본전 찾으려고 달려가다가 다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 손해보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나머지 빚 이자를 갚든지 두 개를 다 처분하고 빚을 좀 안고 살던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짧은 시간 내에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린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침체가 최소한 1, 2년 더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개인으로 보면 막 부동산이 떨어져서 가슴이 아플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올라야 돼요?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는 게 좋은 일이고 진실이란 말이에요. 내 개인한테는 손해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영토를 좀 잃었으니까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싫어하는 거지만 전 세계적 입장에서 본다면 양쪽이 영토던 사람이든 뭐 어쨌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당장 휴전을 하는 게 좋은 일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누가 조금 더 나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어쩌면 러시아가 불리해지면 핵을 쏠 위험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불리하면 서방이 계속 돈을 가져다 넣어야 되니까요. 전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세계 전체로 본다면 전쟁은 이유를 대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를 보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3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쌓아가던 게 10억을 올려놓고 떨어지기는 8억으로밖에 안 떨어졌어요. 겨우 2억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 3배가 올라서 8억이 됐는데도 죽는다고 난리예요. 오를 때는 6억이 올라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파트 값은 떨어져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익을 보려다가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투자해가 다 이익을 보면 누가 일합니까? 투자만 하지. 투자라는 거는 이미 위험이 그만큼 높은 거 아니에요? 누가 투자해서 잃어줘야 누가 투자해서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름하고 똑같잖아요. 말이 그게 투자지. 솔직히 다 투기 아니에요? 다 쉽게 돈 벌려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고 일하고 일에 벌려는 게 아니라 돈이 그냥 돈을 버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름판에 이 투기판에 일찍 안 들어가고 늦게 막차를 타서 손해 좀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속상한 게 아니라 아내 반대하는데 막 자기 돈 벌 거라고 그래서 한번 폼 잡아보려고 했다가 지금 돈을 잃게 되니까 남편 체면도 안 서고 그렇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러긴 또 싫고 그러니까 막 성질을 더 내고 자기가 잔소리하면 성질은 더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더 억울해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판은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서로 포기하고 그건 남편 보고 정리하고 우리 편안하게 삽시다 하는데 남편이 미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정리하라고 또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놔둬버리세요. 자기가 알아서 하게. 손해가 나면 부부니까 손해 좀 같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내놨는데 안 팔려요. 내놨는데 팔리면 그게 무슨 손실이에요? 1억짜리를 지금 8천만 원을 받으려니까 안 팔리는 거겠지요. 3천만 원에 내놓으면 안 팔릴까요? 세상에 안 팔리는 게 어디 있어요? 가격을 3분의 1로 내놓으면 팔리겠죠.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남편한테 맡기고 자기는 어차피 살 때도 자기가 잘 모르고 샀으니까 물으면 여보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나는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손해는 같이 감수하겠습니다. 이러고 그걸 놓아버리면 자기가 편하다는 말이에요. 살 때 사지 말라고 반대해도 덜컥 사버린 그 인간이 팔 때는 내 말을 들을까요? 살 줄도 모르는 게 뭐 팔 때는 더 머리가 잘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일이 아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딱 손해난 거고 투자해서 실패한 축에 들어간다. 이래서 남편한테 맡기고 자기는 웃으면서 남편이 술을 먹고 우울해도 등 두들겨주고 그래도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야. 힘내. 그건 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건데 그만한 일에 그렇게 우울하면 되나? 없으면 나도 벌고 해서 갚으면 된다. 이렇게 자기가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남편보다 더 신경을 쓰고 울고불고 미워하고 그렇다 그러면 뭐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평균적인데 그런 거는 어리석다 그래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돈대로 버리고 부부관계는 관계대로 나빠지고 마음은 병들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해요. 돈만 잃으면 되지. 부부관계는 왜 나빠지느냐 이거예요. 뭐하러 못된 병까지 들어야 합니까? 그게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지. 잃으려면 하나만 잃으면 되지. 뭐 때문에 2개, 3개를 잃느냐 이거예요. 돈만 딱 잃지. 부부관계까지 나빠지게 할 필요가 없고 부부가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민해가지고 잘 해결을 해야지요. 울고불고 더 크게 키우는 건 바보 아니에요? 이런 관점을 딱 가지고 조금 어려울 때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돼요. 좋을 때야 누가 못하겠어요? 좋을 때야 주가가 오를 때 주식 사서 돈 버는 것을 누가 못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주식이 떨어질 때 사람은 본전 생각에 못 팔고 계속 버티다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팔아가지고 손해를 적게 만든단 말이에요. 5천원 손해볼 거는 2천원 손해보면 3천원 버는 거예요. 그걸 2천원 손해봤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3천원 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손절매라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스님이 해야 되겠어요? 주식이나 뭘 하려면 손절매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생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익을 보려다가 끝까지 망하는 길에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딱 하고 남편한테도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데 남편이 잘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가지고 싸워서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우리 사이는 나빠지지 말자.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자. 이렇게 관점을 가지도록 하세요. 2개, 3개, 4개 다 바보같이 다 잃어버리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남편한테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전부 맡기세요. 손해가 많이 나는데 아이고 우리가 부부인데 같이 가면서 해야죠. 여기서 사람이 죽고도 사는데 사람 안 다친 게 어디예요? 우리 아직 젊으니까 벌어서 나갑시다. 이런 정도의 역할이
자기가 지금 해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같이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 마세요. 제가 일을 구해서 같이 벌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게 났는데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어떻게 하루빨리 갚아요? 그런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몇 억 투자해서 손실이 몇 억씩 생기는 건데요. 월급은 그냥 한 달에 몇백만 원 받는데 그걸 자꾸 아까워하고 그걸 빨리 갚아야 된다고 해요. 빨리 갚을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그거는 10년이든 20년이든 갚는 거고 못 갚으면 뭐 개인 부도 내는 거고 그래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국가에서 또 부채 탕감할 때도 있고 지금 부채가 너무 심하면 앞으로 30대, 20대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면 국가에서 채무를 탕감한다든지 이런 정책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탕감되고 누구는 탕감 안 되냐?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난리가 나겠지만 세상이라고 늘 다 평등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계획해서 갚으면 돼요. 요즘은 생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300만 원을 다 빚 갚는데 쓰도록 이렇게는 안 됩니다. 100만 원이나 50만 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는 살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빚이 많아도 자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돈은 자기가 갚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서 안 갚으면 죄가 되지만 돈이 없으면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사기치거나 뺏거나 하는 건 죄가 되지만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은행 빚을 못 갚았다 그러면 그건 죄는 안 돼요. 신용불량이 되고 돈을 벌면 갚아야 되고 못 벌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검소하게 살아야지요. 남 돈 떼먹고 자기가 뭐 넉넉하게 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한국에서 검소하게 살아도 인도 부자의 중산층보다 더 잘 살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실 해결을 하려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제 능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백만 원 밖에 안 돼서요. 오히려 경력 단절이 됐거든요. 결혼할 때보다 더 적게 벌 수밖에 없는데 취업도 힘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제 능력을 자책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제가 일하게 됐을 때 어린이집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미안합니다. 돈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텐트 하나 쳐서 살면 돼요.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또 극빈층이 되면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굶어 죽게는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 학교 못 가는 일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또 자선단체든 어디든 다 도와줘요. 조금 자존심이 상할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막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말까요? 아니, 직업이 있으면 좋아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빚이 있는 상태잖아요. 직업이 있으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받아서 직장 다니면 좋아요. 근데 안 구해지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애나 키우고 집에 있지. 안 구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구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구해지면 잘 다니고 안 구해지면 집에 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없으면 또 보조금 받아서 살고 또 빚은 또 나중에 돈 생기면 갚고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직업이 안 구해질 때 마음이 집에 있으면서 불안하고 더 힘들 것 같았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안 구해지면 그냥 집에 있고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해야지요. 빚도 있고 돈도 없는데 마음이라도 편해야지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도 불안하고 근심 걱정까지 있으면 그런 바보가 어딨어요? 2가지만 잃으세요. 3가지, 4가지 다 잃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을 잃은 건 남편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자기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남편이 지금 더 속상하고 더 부인 볼 면목도 없고 바보 같다 싶고 이러니까 오히려 격려해주는 그런 좀 넉넉한 마음. 이럴 때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부부의 정이 더 생기고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이해하고 도와야 사랑이 느껴지지 좋을 때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일 저지른 남편을 내 옆에서 보는 나도 힘든데 일 저지른 남편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돈은 잃었지만 다른 것들은 제 성질로 인해서 잃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어리석지 않게 빨리 바꿔서 잘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제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하게 있어야겠다. 제가 뭘 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실 제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더 마음이 조급해졌었는데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대로 마음 편하게 가지면 된다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못하면 안 해도 된다. 그게 위로가 아니고 하지 못하는 건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안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어차피 없는데요? 있는데 안 갚으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없는데 안 갚는 거는 속옷만 딱 입고 다 벗어놓고 다 가져가라 그러면 죄가 안 됩니다.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 편안하게 남편분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법륜 스님의 상담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고 불안한 마음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련에 집착하는 것보다 현재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빚을 한 번에 갚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조금씩 갚아가면서 큰 빚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조금씩 나아가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부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않고 없는 것이 없는 대로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소중한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